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하게 가감 없이 저번에 단점 얘기하다가 갑자기 장점으로 틀어버리시는데 아, 네. 추적오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추적 오차. 네. 안 쉬운데요? 그렇죠. 힌트를 드리면 동학개미 운동 때? 아닌데? 니니님의 직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 직업이요? 뭐지? 제 직업? 셀러? 쉽게 배우는 해외 주식 왕초보 서학개미의 자존심 니니의 해외 주식 참교육. 안녕하세요, 니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의 게스트로 숫자 1을 뽑았는데요. 이 1이 뭔가 했더니 우리 하나증권의 그 1이었다는 사실, 우리 하나증권 배지를 달고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승진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사는 누구십니까? 평창동에 살고 있는 박승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오늘 또 하나증권 배지까지 달고 나오신 거 보면 야망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오랜만에 좀 사회생활을 좀 하려고 오늘 배지를 한번 달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안 달고 다니시나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 초보자를 위한 ETF, 그리고 또 ETF를 활용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ETF가 펀드의 종류가 많나요? 영어의 약자인데요. 이 상장 지수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처럼 이 금융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돼서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이 가격 중에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주문을 내서 체결이 되면은 이 펀드에 투자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ETF 이 펀드라는 이 껍데기 안에 결국은 개별 주식들이 다 편입이 돼서 한 덩어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주식과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차트를 통해서 다 구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ETF라는 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비싸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초지수를 무조건 하나를 설정해 놔야 됩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이런 ETF는 패시브 ETF,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 지수를 만들 때 잘 만들어 놓으면은 노력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노력이 좀 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 ETF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보수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가지 종류는 제가 또 사실 이제 액티브 ETF라는 종류가 있어서, 이름에 있어서 액티브라고 하면 일단 뭔가 막 사고 팔고 맞습니다. 막 트레이더들이 굴려주고 막 이런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활발하게 운용을 하는데, 이 운용할 때는 사실 이 매니저들이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포지션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일반적으로는 액티브 ETF들이 조금 더 운용 보수가 높은 이런 특징들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 봤던 뮤추얼 펀드들보다는 ETF들이 조금 이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상장되어서 편의성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보수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뭐 원자재라든지 네. 뭐 금이라든지 우리가 좀 낯선 ETF들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 ETF를 많이 투자하시는 이유는 이게 생소한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기술주를 사고 싶다 하면 테슬라, 그냥 종목을 제가 사면 되잖아요. 굳이 운용 수수료를 안 주고. 네. 왜 저희가 ETF를 사야 되는지, ETF의 장점에 대해서 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모든 걸 살 수 있다. 이게 출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에 투자하시면은 많은 종목들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ETF도 사실 좋은 점을 엄청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하게 가감 없이 하나TV 구독자들에게 네. ETF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껍데기만 믿지 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죠? 난 전기차 ETF를 샀고 네.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샀다. 네. 나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샀다 생각했는데 까보면은 둘 다 테슬라요. 테슬라가 많다. 테슬라에 난 투자했다. 어. 물론 최근에 테슬라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네. 사실 양쪽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테슬라가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이 수익률이 갑자기 쭉쭉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장점에서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ETF의 장점 중에 하나는 네. 투명성이
투명성이 또 투명성? 있습니다. 과거에 투자할 때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맞아요. 알기 힘든 깜깜이. 그런 게 있었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어떤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가 그냥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맞아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프로 해가지고 뭐 몇 퍼센트 다 있더라고요. 이게 뭐 지금 최근에 ETF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사이트에서 다양한 종목들, 모든 운영사들의 종목들을 보여주는 사이트들도 있고 그 운영사의 ETF를 검색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운영사에서 이미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중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체크하고 볼 수 있다. 이런 네. 장점들이 있으신 거죠. 죄송한데 단점 얘기하다가 갑자기 장점으로 틀어버리시는데. 아, 네. 단점 또 그래서 없나요? 이 장점을 활용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아.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 실장님 다음 답변이었습니다. 또 단점이라고 하면 앞에 내용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종목이 쪼그라들면은 사실 유동성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치, 호가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LP라는 제도,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또 플레이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저희 사장님이 많이 했어요. 그 아, LP 했을 네. 때. 그 이거를 뭐 LP를 했는데 대놨대요. 그러면은 깜빡깜빡하면 저쪽에서 깜빡깜빡하고 뭐 이런 뭐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LP들이 이 역할들을 하는데 사실은 LP들만 가지고는 유동성을 다 촘촘하게 대줄 수가 없다 보니까 1,500원에 지금 주식을 샀습니다. 사서 이거를 팔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못 팔고 그쵸. 시장 가격은 지금 이 1,500원에 팔아야 정상인데 네. 10,000원의 매수 효과가 있으면 10,000원에 팔게 되는 이런 현상들도 조금 과장하면 좀 생길 수 있다. 개인들이 ETF 투자할 때 이런 점은 좀 조심하셔라 라고 하는 게 아까 그 껍데기 아, 네. 말고 혹시 또 뭔가 있을까요? 추적오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추적 오차. 네. 안 쉬운데요? 그렇죠. 이게 기초지수가 있고 ETF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ETF 이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형태의 이 바스켓이 얘를 잘 따라가야 되는 추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내가 ETF를 샀는데 예를 들면 코스피가 5%가 올랐어. 네. 근데 코스피 ETF는 뭐 3%밖에 안 올랐어. 그렇죠. 그럼 잘 못 따라가고 있다는 네, 추적 네, 네. 오차가 크다는 그런 말씀 맞나요? 와, 추적을 잘 못하고 있다. 찢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동안 0.9의 상관계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네. 그러면 상장 폐지 요건이 되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ETF도 상장 폐지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우와. 규모에 대한 부분들도 기준이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가장 뭐 큰 것 중에 하나는 상관계수. 잘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이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도 펀드의 일종이잖아요. 그 주식 이렇게 어떻게 다른지가 또 좀 궁금합니다. 주식은 정말 그냥 개별의 하나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ETF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 형태의 투자 방법들을 실현시켜주는 가장 쉽게 실현시켜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펀드와 ETF는 어떻게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이제 결국은 상장이 됐냐 안 됐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제 호가가 주식처럼 매수 호가가 있고 매도 호가가 있어가지고 팔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에 주문을 내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싶은 가격에 주문을 내고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지면은 시장 가격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가격을 보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펀드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또 자산운용의 뭐 이 네이밍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가격이 다 달라요. 아, 네네. 네, 그건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장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움직이는 등락률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네. 이 가격들은 상장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아,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제일 처음 살 때 코스피를 사고 싶은데 아, 네. 코스피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일 싼 거 샀거든요. 아. 그러면 그거는 제일 최근에 등록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기준가격 처음에 상장될 때 5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상장시킬 수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또 처음에 얼마에 상장을 했느냐. 네. 근데 이게 또 운용사들이 고민을 하는 거는 이게 조금 또 너무 큰 덩어리로 했을 때 장점과 접근성을 좋게 했을 때 장점과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들이 지수나 아니면 이 ETF의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점을 둔다.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마 저 같은 건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거래되는 거고 주식 같은 거니까 제일 저렴한 거. 네,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점. 네.
그 최근에 ETF가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잖아요. 네네. 갑자기 왜 이렇게 핫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를 체결시키고 주문을 내고 이런 이 프로세스들을 걸치는 과정에서 가장 또 이제 조금 단점 중에 하나가 이 거래를 할 때 내가 이걸 팔고 돈을 빼고 싶다. 네. 이러면은 사실 뭐 얼마에 체결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매도 주문을 내야 되는 게 네. 있고, 특히 이제 해외형에다가 조금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펀드들은 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큰 차이점. 사실 ETF는 상장돼서 거래되기 때문에 네. 주식이랑 같이 결제일이 그쵸. 나오기 때문에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TF가 인기가 많구나. 바로바로 거래가 되니까. ETF 시장의 관심을 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켰던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그 시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힌트를 드리면 동학개미 운동 때? 아닌데? 니니님의 네. 직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 직업이요? 네. 뭐지? 제 직업? 셀러? 코로나 때 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면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전달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디지털 컨텐츠로 넘어가는 부분, 이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보시면 되고요. 네. ETF는 시장에 상장돼서 얘는 그냥 가서 계속 거래되고 있는 형태니까 이게 내가 이 종목을 선택해서 여기다 투자했을 때 이 기초지수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다. 이런 형태의 투자 방법들이 사실 코로나 때 굉장히 또 많이 붐이 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를 엄청나게 낮춰놨었습니다. 네네네. 금리가 낮으면은 이 성장주들,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주가를 뿜어낼 수 있는 그쵸. 타이밍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친구들. 거기서 ETF 시장의 관심이 엄청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완전 ETF의 역사인데요? 그러면은 세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기초지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TF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운용사들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보수를 낮추는 경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ETF 시장도 같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ETF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23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ETF 개수, 상장되어 있는 ETF 개수가 4,400개를 넘어가면서 개별 기업들 상장된 주식 수를 뛰어넘는 게 올해 8월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보다 ETF 상장 수가 더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일단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겠다. 다양한 종류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원자재 ETF, 채권형 ETF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옵션을 가미해가지고 구조화를 만들어 놓은 ETF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ETF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ETF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기 네.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2배짜리 그쵸. TSLL. 가장 많이 투자를 하시는 형태들을 보면은 항상 상위권에 애들이 꼭 들어가 있고 네. 이 레버리지 ETF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타로 빨리 치고 빨리 먹고 빨리 나오고 이런 형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레버리지를 저는 단타 쳐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버나잇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속스를 한 2달째 갖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수 쪽에서 빠져나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음의 복리 효과라는 게 있어서 네.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만 원이면 내 ETF, 레버리지 ETF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과정들이 되면은 이게 제자리가 아니거든요. 우와. 등락률로 보면은. 네. 이게 근데 레버리지 형태가 되면은 더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 보수에 대한 부분,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랑 같이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쩍 해외에서 운용사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돈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우와. 그리고 그 운용사들의 특징들은 말씀하신 레버리지 ETF나 옵션이 들어간 ETF들을 많이 하는 운용사에서 더 많이 오시더라. 개미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해외 진출. 월스트리트 배츠들이 많이 사는 ETF는 네. 요즘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ETF 시장에서도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지수형과 섹터 ETF들을 또 가장 많이 하긴 합니다. 이게 ETF의 가장 기본 툴은 전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수형들을 가장 많이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간간히 많이 사는 종목들은 속설도 중간중간에 또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금리가 떨어진다. 네. 그러면은
장기국채 ETF, TLT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네. ETF 이런 것들도 많이 사시는 특징들이 있고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거래 순위에서도 등장했다 빠지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수수료로, 세금으로 얼마나 녹을지 사실은 솔직히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 몇 프로더라? 22%. 22%? 네. 22%가 부과되는데 진짜요? 네. 하나증권 홍보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거 최초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희 하나증권은 홍보하실 게 없으신가 봐요. 그렇네. 레버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도파민이 조금 부족했다.